미국 경제가 성장과 인플레이션, 고용 측면에서 트리플 연착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죠. 증시에서는 오랜만에 골디락스라는 용어까지 나오면서 시기상 서머랠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데요. 또 지난주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무려 2,600선을 도달하기도 했죠. 향후 증시 방향성은 어떨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를 보면은 정말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상승했고요. 이런 가운데 조금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지금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피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좀 혼잡한 이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도 각종 금융 사고 때문에 예.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잘 대처해서 이걸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CEO가 글로벌 기업이 클수록 그 오너라든가 CEO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성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도 일부 증권사들의 그 테슬라 추천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그 부정적 발언, 사회적 일탈행위 때문에 주가가 테슬라 주가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주가가 작년 같은 경우 70%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이 사고 문제는 앞으로 이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자본시장의 발전이라 하는 것은 투명성인데요. 예.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렇게 내부자 거래로 이렇게 걸린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지금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또 저도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이 방송하기가 가장 편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감산을 계기로 해서 이례적으로 그 특정 종목 삼성전자를 얘기하면서 테슬라의 그 가격 할인과 비교해서 한 달 반 전서부터 증시 모습에서 비교적 낙관적으로 좀 얘기해서 지난 주말에 마침내 코스피가 1년 만에 2,600을 도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곧 이어서 이었던 토요일 아침에 끝났던 미국의 그 증시도 부지협상이 마무리되는 관계로 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700포인트 예. 넘게 이제 됐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께서 오늘 제 넥타이가 굉장히 빠르게 보일 겁니다. 사실은 지금 세계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 하나의 변곡점을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난 그 3년 4개월 동안 끌어왔던 코로나 문제가 세계 방역 WHO의 세계 방역 체제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입장이 이게 밝혀된 데고 또 이달부터 우리나라도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지난 3년 4개월 동안 끌어왔던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악재에 해당되는 코로나가 지금 그 마무리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1월 29일부터죠. 앨런의 그 재무장관이 부채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했죠. 증시에 계속해서 상반기에 부담이 됐었는데요. 3일 날 미국 시간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계기로 해서 이것도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문제, 이 문제도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6월 이렇게 페드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나중에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도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도 좀 안정되고 있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분석해 드릴게요. 사실 고용에 대해서는 신규 창출 건수가 들어서 굉장히 견고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질적인 측면에서. 사실 고용 문제에도 좀 실업률이 올라가는 관계로 해서 연착륙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성장 부분, 물가 부분, 고용 부분, 미국의 3대 거시경제 지표에서 미국은 4대 거시경제 지표에서 국제 수준은 중심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세 가지 지표가 전부 트리플 연착륙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시적 측면에서는 가장 호조건이 나왔다. 그래서 아까 홍영국께서도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안정시키는 관계로 해서 믹스 지수가 지난 그 주말 같은 경우에는 14대로 이것이 아마 코로나 직전에 2020년 2월 18일인가요? 그 이후에 2월 19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투자 심리 지표에 해당되는 CNN FGI 지수 같은 경우에도 탐욕 단계에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상태, 정시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짐이 아니냐 생각하고요.
미국의 그 CNN 그 방송 진행자죠. 크레이머 예. 같은 경우에도 주간 단위로 뭐 강세가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실제 맞고 여부를 떠나서 증시 사항이 그렇죠. 얼마큼 좋은 건가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증시 투자 심리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경제의 트리플 연착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 사실 5월 고용 통계가 나온 이후에 좀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5월 그 고용 통계가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 그 이렇게 방송들 보면 예. 이것이 진짜 고용 시장이 견조한 거냐 아니냐 하는 이런 그 논란이 아마 이틀 연속 예.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먼저 발표했던 비농업 일자리 창출, 요건 이제 제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34만 개로 시장 예상치 19만 개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노동시장이 아주 뜨겁다 이런 쪽으로 아마 이렇게 해설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4만 개를 증가했으면 실업률은 거꾸로 떨어져야죠. 근데 실업률은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것이 3.4 전월에 4월에 3.4에서 3.7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실업률이 3.4에서 3.7%는 같은 완전 고용 수준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코로나 직전 직후에 대비해서는 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실업률이 상승한 이런 꼴이 됩니다. 서로 미스매치 되는 거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됐습니다. 신규 그 고용 창출 건수가 34만 개로 견조했다면 그만큼 노동의 수요적인 측면이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예. 당연히 서프라이와 디맨드에 형성되는 가격에 해당되는 임금 상승률은 높아져야죠. 그렇죠. 그러나 임금 상승률은 4월에 4.4에서 오히려 거꾸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임금 상승과 둔화되는 현상이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 잠시 후에 그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고용 지표도 서로 엇갈리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가격 지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평균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됐다는 것은 예. 고용 시장이 뜨겁다 이렇게보다는 연착륙 조짐으로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페드의 양대 듀얼 맨데이터가 물가 안정, 그다음에 고용 창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물가 상승률은 작년에 6월 달에 9.1에서 지금 올해 4월은 4.9로 나오고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예. CPI가 발표될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상은 한 4.5, 4.6, 4.7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는 좀 둔화될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가는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3.4에서 3.7로 올라가다 전통적인 필립스 관계에서 물가 상승과 실업률 간의 트레이드 관계가 오랜만에 복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페드가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금리 동결, 뭐 인하는 아직까지 좀 성급하고요.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을 한번 지켜보자 하는 스킵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6월은 좀 한번 넘어가 지켜보자. 스킵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확실히 연준의 셈법도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일자리는 늘었는데 실업률도 동시에 늘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실업률 개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정영우 PD가 실업률에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실업률의 산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분자는 비자발적 실업자, 그다음에 분모는 경제활동 인구. 근데 지금 경제활동 인구는 크게 차이가 없다면 비자발적 실업의 요 문제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건수가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예상치의 배 이상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왜 비자발적 실업자가 올라갔을까? 그럼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예. 요 의문만 풀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자발적 실업자라는 것은 일할 의욕이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비자발적 실업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 통계에서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했다시피 노동수급 간의 미스매치, 바틀렉, 병목과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최근에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은 새로운 산업군이거든요. 새로운 산업군에서 일자리 창출 건수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일자리가 거기 채워지려면 거기 AI라든가 새로운 산업군,
엔데믹 시대를 맞서 새로운 산업군에 훈련된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규 산업이 이렇게 창출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된 인력이 예를 들어서 인텔의 일자리 감적 건수 45만 건, 구글 50만 건 이런 사람들이 경력직에 해당되지만 사실 AI라든가 이런 산업군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력직에 이렇게 새로운 직군으로의 직군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오면 서비스라든가 디지털 분야에 집중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선 중하위 계층들 한번 보겠습니다. 중하위 계층들이 이제는 코로나 지원금이 끝나는 관계에서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실질 임금이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물가 수준이 4.9% 수준이라 하는 것은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사실 그 명목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물가 상승이 더 높다는 것은 실질 소득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하위 계층들은 이제 지원금 축소돼 실질 임금 감소돼 노동시장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증대시키죠. 나오는데 자 지금 서비스라든가 디지털 분야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 중하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늘어나서 노동시장 참여 의사가 되지만 지금 노동수급상의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창출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다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버틀넥 미스매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군에 대해서 지금의 훈련된 인력이 아직 없다. 예. 두 번째는 중하위 계층들이 지금 이러고자 하는 의욕이 나타나더라도 노동의 수요에서 맞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그 신규 일자리 창출 건수가 34만 건 내외도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평균 임금 상승률은 이렇게 둔화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또 5월 고용보고서를 보니까요. 실업률을 계기로 경제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가 종전의 이론을 완전히 뒤엎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시죠? 이게 이제 사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경제학에 대해서 굳이 전공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그냥 상식적인 경제 시어리는 카만 센스이기 때문에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경제 이론을 기준으로 본다면 성장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역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인데요. 이게 1990년대에 인터넷이 제3차 산업혁명이 있는 관계로 해서 수학 체증에 그동안 성장과 실업 관계는 수학 체계 법칙일 때 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인터넷 거면 인터넷이 깔면 깔수록 공급 능력이 확산되고 공급 능력이 확산되니까 성장률이 올라가지만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정전의 성장이 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 뒤엎어서 1990년대에 클린턴 시절의 경제 정책은 종전의 이론을 뒤엎다 뉴 이코노믹 신화가 나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이 올라가더라도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되죠. 예. 그래서 잡리스 리커버리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성장이 경기 회복이 되더라도 고용 창출이 늘어나지 않는 그래서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반비례 관계가 정비례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정비례 관계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정비례 관계가 나타나는데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이든가 인공지능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지금 훈련된 인력이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경제 이렇게 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 또 하나의 뉴 앱노멀 현상이 발생되면서 자 지금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예. 작년에 3분기 3.2%, 4분기 2.6%, 올해 1분기 1.3% 떨어지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자 실업률은 좀처럼 안 올라갔죠. 예. 그랬던 것이 이제 지난 그 4월까지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단어를 자 경기는 하강하는데 아직 침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운타운 떨어지는데 원래 떨어진다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실업률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joyful downtown이다. 이런 표현에서 여기까지는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5월 고용 통계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고용 상태 다운타운이 리세션으로 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full employment recession. 어. 이게 joyful downtown에서 한 단계 더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악화된 새로운 용어인데요. 예. full employment recession이 되면
지금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게 완전히 흐트러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5월 그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앞으로 향방과 관련해서 특히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거론될 거로 보이거든요. 이런 점은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변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미국의 고용보고서나 CPI 이렇게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꼭 한마디씩 코멘트를 남기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옐런 장관 그리고 파월 의장 5월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좀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미묘한 반응을 보였죠. 예. 서로가 지금 경제 정책 관련해서 성장률이나 실업률,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표심을 갈릴 수 있는 굉장히 체감 지표에서 물가 상승률과 함께 미저리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를 이렇게 산출하는 근거가 되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실업률과 관련해서 제각각 해석한다고 됐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률은 지금 경기 둔화, 다운타운 내지는 리서치는 얘기할 정도로 성장률이 작년 4분기에 2.6%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잠정치 두 번째 발표죠. 1.3%에서 반토막 확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경기 침체가 논쟁이 갈된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실업률이 올라갔죠. 3.4에서 3.7%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 이것을 고용시장이 악화를 해석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불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 실업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자, 페드가 추정하는 완전 고용 수준 3.5에서 3.7% 정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서 이례적으로 그냥 미국 경기가 이것보다 좋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 그러나 주무부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 같은 경우에는 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것처럼 굉장히 노이즈 현상이 발생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파월 의장은 어떤 예. 입장을 보였냐 하면 5월 FOMC 회사에서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된다.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고 홍행거서 전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뭐냐? 3.4에서 3.7% 되니까 성장률은 떨어져. 물가는 안정돼. 실업률은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얘기했던 올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둔화된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웃음 띤 얼굴로 미묘한 웃음 띤 거를 해서 미국의 3대 경제 강요해당대 대통령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5월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 제각각 반응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제 강요들이 저렇게 제각각 반응하니까 월가 입장에서 어떠냐? 주가로 화답하는 거죠. 주가로 화답하는. 다우존스 지수가 700포인트 올라가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골드락스니까 주가는 700포인트 올라가겠던 배경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경제 강요들이 서로 엇갈리게 해석하는 이 측면에 대비해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더 종합적으로 반영하니까 골드락스라는 용어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몇 차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경제 지표를 보는 눈이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는 경제 지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전문가들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같은 환경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딱 취임하고 1년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가장 민감했던 경제 지표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날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곧바로 4개월 만에 2021년 5월 달에 4월 달 통계가 CPI 통계가 발표됐을 때 이례적으로 고공행진이 나왔죠. 그때 일부에서는 그것이 중고차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일시적이다 했지만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공급 측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중고차 관련해서 아마 논박이 있었던 것으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CPI가 상당히 고공행진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인용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번역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온 겁니다. 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묵은 물가 통계 방식이다.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는 2022년 2분기 통계가 발표한 GDP 성장률을 발표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얘기했습니다. 자막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MBER 같은 경우는 2분기 연속의 성장률을 가지고 이것이 둔화될 때는 경기 침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 보겠습니다. 작년에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로 했습니다. MBER의 방식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떠냐? MBER의 방식, 전미경제연계 방식은 옳지 않다.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로부터 1년 후가 되는 5월 고용통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고용통계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에서 미국 경기가 괜찮다고 이런 입장을 보였던 사람이죠. 예. 근데 실업률이 4월에 3.4에서 3.7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이 완전 고용 수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미국에서 보면 1990년대 이후로 내지는 1960년대 케너디 존슨 이후로 미국 경제에서 고용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적이 없다 하는 쪽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했죠. 근데 왜 최고 통수권자는 경제 지표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경제 지표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극화 구조가 굉장히 심할 때에는 예. 사실 중간값의 함정이다, 중위세 함정이다 할 만큼 밑에 계층들이 국민이 다 많은데요. 자, 경제 지표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석해 있는 중하위 계층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에 갇히기보다는 체감 경계에 해당되는 프레임 이펙트를 중시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최고 통수권자가 가끔 이렇게 경제 지표 가지고 얘기하는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제 강요들에 맡기고 그다음에 전문가에 맡기고 의미 해석은 여기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편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얘기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5월 실업률과 관련해서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위원들의 고민도 좀 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겠습니까? 네, 일단 실업률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남은 거죠. 물가도 이제 안정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문제가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가 건전하다고 판단되면 예. 사실 그 6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FOMC 의사록대로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면 한번 쉬어간다, 스킵한다 하는 이 의미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5월 달에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작년에 4분기에도 3분기 대비해서 3.2에서 2.6% 성장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도 2.6에서 1.3% 반토막된 왜냐? 이건 경기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리엠프티브 선제적 통화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5월 그 고용 통계가 그렇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통계가 좋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간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경제 지표 가지고 각종 시기의 추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 시계 지표, 시계추와에 그것이 HOPE 지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H는 하우징, 이건 계속해서 하락세고 있죠. 예. 그다음에 orders, 제조 PMI죠. 지난 주말에 여기 한 47 정도로 나온 걸로 예. 기억되는데 50 밑에 하락세, 경기 침체죠. 그다음에 profit 대부분 다 1, 4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S&P 기준 500대 기준으로 한 6% 감소한 거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5월 실업률이 인플로이먼트가 3.4에서 3.7로 이것도 경기 둔화를 반영한다고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6월 FOMC 직전 미국 시간으로 13일인데요. 그 직전에 인플레 지표가 5월 인플레 지표죠. 이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금리가 6월 달에 동결 스키프하는 이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월가의 시각이 나를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성장과 물가, 고용 측면에서 이 트리플 연착륙 조짐을 보이면서 월가 크게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 문제도 아직 타겟팅 비해서는 높지만 예. 그래도 작년에 1년 전에 6월 달에 9.1% 비해서는 4.9%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착륙하는 조짐이죠. 그렇죠. 실업률도 3.4에서 3.7 이것도 고용시장의 연착륙 조짐이다.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2.6에서 1.3% 정도. 그다음 2분기는 조금 뉴욕 아틀란타 GDP 나와보면 2분기는 지금
한 달 정도 채 못 남아 있습니다는 예. 2분기 보면 성장률이 한 2%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것도 연착륙이다. 그러면 자 성장 부분, 고용, 그다음에 물가 부분의 연착륙이다. 경제에서는 그만큼 좋죠.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가고 크레이머 같은 사람들도 이번 주에 증시는 굉장히 좋다. 시기적으로 보면 여름휴가철은 미국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 미국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빠르면 여름 6월 중순서부터 롱 베케이션 장기 휴가에 가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서머랠리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관심은 골드락스에서 서머랠리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